멀고도 먼, 아주 아득히 먼 옛날, 아니 옛날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태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작은 덩어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자 모든 공간과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약 10의 45제곱분의 1초 후,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 흐른 우주는 현재 태양 중심부 온도의 약 10의 25제곱배인, 그러니까 이만큼 엄청난 수에 해당하는 약 10의 32제곱 켈빈,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거웠고,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4가지 힘인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조차 하나로 뒤섞여 있었죠. 폭발 이후 약 10의 37제곱분의 1초까지 중력이 다른 힘들로부터 분리되었는데, 떨어져 나온 중력이 강력하게 밀어내는 힘인 청력으로 작용하고 전 우주의 물리적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지면서 폭발 이후 약 10의 36제곱분의 1초부터 태초의 우주는 현재의 우주보다 약 100배 정도 빠르게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밀도가 급격하게 성겨진 만큼 온도도 약 10만 배 급격하게 낮아져 우주에 고르게 퍼져있던 뜨거운 플라스마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이후 약 10의 32제곱분의 1초 후 엄청나게 빠른 팽창, 즉 인플레이션이 멈춘 이후의 우주 부피는 약 10의 78제곱배 이상 커진 상태였고, 팽창은 계속되었지만 그 속도는 훨씬 느려졌죠. 인플레이션 이후 다시 뜨거워진 우주에서는 쿼크, 전자, 중성미자 같은 아원자 입자들과 그것들의 반입자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이 서로 부딪혀 광자의 에너지로 바뀌고 광자가 다시 입자와 반입자로 바뀌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우주는 곳곳이 번쩍번쩍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자가 반입자보다 아주 조금씩 많이 만들어져 후에 이 살아남은 입자들은 우주의 주인공이 되었죠. 폭발 이후 약 10의 6제곱분의 1초, 우리 태양계만큼 커지고 약 10의 13제곱 켈빈까지 차가워진 우주에서는 더는 입자와 반입자가 쌍을 이루어 만들어지지 않았고, 살아남은 아원자 입자 중에서 쿼크 입자가 셋씩 모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폭발 이후 약 0.01초에는 식어가는 플라즈마 속에서 가벼운 원자핵들이 탄생했으며 3분 후에는 수소, 헬륨, 리튬 등의 원자핵들과 전자들이 수십억 도까지 차가워진 우주에 뿌연 안개처럼 들어탔죠. 이후 수십만 년 동안 우주는 평온하게 팽창하고 식어갔습니다. 폭발로부터 약 37만 년, 우주 온도가 약 1만 켈빈까지 떨어지자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던 전자들이 원자핵들에 붙잡혀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가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광자는 플라즈마 안개의 방해에서 벗어나 조금씩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10억 년에 이를 때까지 수소구름만을 만들어내며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기에 때때로 수소 원자가 내뿜는 전파 말고는 아무런 광원도 없던 이 시기를 우주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암흑시대에도 일부 초기 항성과 초기 은하는 만들어졌지만 이 시기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야 우주는 비로소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10억 년 동안 서서히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가스 덩어리들은 점점 공 모양으로 응축되었죠. 물질이 모일수록 밀도가 높아지고 중심부가 수천만 켈빈까지 뜨거워지면 서로 간에 속박이 풀린 전자와 핵이 좌충우돌 부딪히며 핵융합을 일으키고, 그 와중에 남은 에너지는 복사 형태로 방출됩니다. 이로써 하나의 별이 만들어질 조건이 갖춰진 거죠. 복사 에너지가 충분히 빠져나가고 가스 덩어리의 중력과 복사압이 정확히 상쇄되면 별은 모든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고, 크기에 따라서는 그 이후로도 헬륨이나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태우면서 아주 천천히 죽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하고 죽어가는 붙박이 별, 즉 항성 중에서도 엄청나고 거대한 녀석이 죽어서 생겨난 블랙홀을 중심으로 수많은 항성과 항성들의 시체라고 할 수 있는 밀집성 또는 항성과 밀집성들의 집단인 성단, 그리고 여기에 성간물질과 암흑물질까지 한데 모여 다시 커다란 천체를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은하죠. 약 45억 6,720만 년 전, 우리 은하계의 중심으로부터 약 2만 5천에서 2만 8천 광년 정도, 그러니까 대략 절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던 가스구름 하나가 근처에 있던 늙은 항성의 초신성 폭발로 인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며 또 하나의 별로 진화했는데, 이 붙박이 별이 바로 우리 태양계의 태양입니다. 장차 태양이 될 가스구름이 수축하자 이전 세대 항성의 폭발 잔해물들을 비롯한 먼지 알갱이들이 모여들어 그 둘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알갱이 중 조금 더 무거운 것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더 큰 덩어리가 되었고,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질량과 인력도 커져 더 많은 먼지 알갱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각기 성긴 기체 형태나 조밀하고 단단한 고체 형태의 크고 작은 공 모양으로 합쳐져 새롭게 탄생한 항성 주위를 여전히 각자의 궤도에서 도는 이 먼지 덩어리들이 바로 떠돌이별인 행성이죠. 그리고 행성들이 합쳐지지 않은 더 작은 덩어리들은 항성을 중심으로 도는 소행성이나 자신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양의 탄생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약 45억 6,700만 년 전, 비교적 무거운 물질들이 뭉쳐진 행성 하나가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궤도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떠돌이별이 바로 우리의 지구죠. 약 46억 년 전 갓 태어난 지구의 모습은 현재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여전히 내부의 물질들이 압축되는 와중에 태양 둘레를 돌거나 그 주변을 오고 가는 많은 운석이 표면을 강타하자 지구의 온도는 섭씨 1000도까지 올랐습니다. 고온과 고열 때문에 지구 중심부에서 강사능 분열이 일어나자 온도는 2배로 치솟았는데, 이처럼 태초의 지구는 말 그대로 불덩이 행성이었죠. 이 과정에서 녹아내린 철과 금속 물질들은 그 무게 때문에 내부로 가라앉아 지구의 핵이 되었고, 그 덕에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태양의 전자기광선이나 온갖 방사선과 우주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자기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지구 내부로부터 솟구쳐오는 용암은
사람은 딱딱하게 굳고 녹았다가 다시 굳기를 반복하며 장차 대륙이 될 핵심물을 만들어 나갔죠.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물은 조금 더 늦게 나타났습니다. 초기 지구 대기는 수소, 헬륨,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 같은 가벼운 가스의 혼합물이었는데 물은 처음에는 지구 내부에 있다가 나중에야 수증기가 되어 대기 중에 섞였죠.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응결된 수증기는 비가 되었는데 이 비가 수천 년에 걸쳐 내리면서 지구의 바다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해성에 들러붙어 온 얼음이 지표면에 최초의 물을 선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야말로 지옥처럼 뜨거웠던 아기 지구는 8억 년에 걸쳐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대기는 여전히 화산 폭발의 잔재물인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 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으로만 가득할 뿐 탄소가 극도로 적거나 아예 없고 따라서 당연히 오존층도 없었기 때문에 태양이 뿜어내는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면을 강타했죠. 그러나 이처럼 지독하게 거칠고 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외선이 도달할 수 없는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던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박테리아와 같은 최초의 생명이 출현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초기 지구에 물과 함께 작용해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인 DNA 염기를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존재했고 고온 고열이나 자외선 같은 에너지원이 아미노산이나 더 복잡한 분자 구조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아직도 생명의 기원은 풀리지 않는 신비로 남아있죠. 한편 초기 태양은 지금보다 25% 정도 덜 뜨거웠기 때문에 불덩이 지구는 한동안 꽤 빠른 속도로 식어갔지만 광합성이 가능한 세균이 출현해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점차 늘어나 오존층이 만들어진 데다 그 밖의 대기 물질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자 온도 변화는 일정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섬들은 서로 뭉쳐 거대한 대륙을 이루었는데 이처럼 약 25억 년 전의 지구는 실은 지금의 금성에 더 가깝지만 어쨌든 이전보다는 지금의 지구와 비슷한 저는 불덩이가 아닌 숫덩이 정도가 되었죠. 대기 중 산소량이 증가와 더불어 오존층의 생성 때문에 지구 환경은 생명체에게 더욱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산소가 축적되면서 생명체의 발전과 진화에 필수적인 질소산화물도 풍부해졌고 표면에 직접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도 줄어들어 생명체의 적응과 활동 그리고 다양한 진화가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약 7억 5천만 년 전에서 6억 년 전 사이에 지구는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주요 온실가스인 메탄을 생산하는 미생물이 급감하고 또 다른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산소를 생산하는 미생물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데요. 얼어붙은 지구 표면의 대형 얼음판들이 태양광선을 우주로 반사해 태양 복사량을 더욱 떨어뜨렸기 때문에 지구는 광합성 작용조차 전혀 일어나지 않는 영하 40도의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기에 지구는 온실 효과가 사라진 추운 시기와 온실 효과가 극에 달한 더운 시기가 비교적 짧은 주기를 두고 극단적으로 오가는 진창덩이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악순환은 바다 식물을 뜯어먹고 사는 더욱 진화하고 발전한 거대한 다세포 생물의 출현으로 비로소 끝을 맺었죠. 껍질이 없는 말랑말랑한 형태였던 이 최초의 다세포 생물들은 동물인지 혹은 식물인지조차 여전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벤디안 생물군 또는 에디아카라 생물군으로 불리죠. 그 외에도 미생물 매트나 원시 연체동물 그리고 해파리 등 최초의 다세포 생물들이 어우러진 이 시기의 평화로운 생활 공동체를 이른바 에디아카라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빙하기는 분명 생명체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 생명의 진화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눈덩이 지구 시기의 단세포 진핵 생물에서 진화한 다세포 유기체는 빙하기가 끝난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이른바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을 일으키며 전례 없이 다양한 해양 유기체로 진화합니다. 바닷물 속에 산소가 늘어나 생물체들이 더 크고 다양해졌고 땅을 파고 들어가는 동물들이 새롭게 출현해 에디아카라 생물군의 먹이인 박테리아 매트를 파괴하자 최초의 포식자 피식자 관계가 만들어지고 평화로운 정원은 해체되었죠. 산호충, 삼엽충, 부종류, 완종류, 무화거류 등이 바다를 점령한 그때 식물들은 점차 육지로 진출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뒤이어 상륙한 절지동물들의 훌륭한 식량 공급원이 되어주었죠. 약 4억 4,400만 년 전쯤에 또 한 차례 빙하기가 찾아와 바다 생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오히려 해수면이 낮아진 상황에 적응하고 육지 생활에 더욱 효율적이고 적합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더욱 번성했고 육지에서는 관다발 형태로 진화한 식물들이 영역을 넓혀 최초의 숲을 이루었죠. 약 3억 7,700만 년 전 바닷물 속의 산소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또 한 차례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해양 생물들의 약 70% 정도가 절멸했지만 육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척추동물인 양서류가 진출하고 거시식물과 원시곤충이 출현하는 등 생명은 계속해서 번성했죠. 후에 석탄이 될 거대한 식물들이 점점 더 늘어나 대기 중에 더욱 많은 산소를 뿜어내자 덩달아 동물들의 크기도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곤충을 비롯한 절지동물들이 육지를 지배했지만 뒤이어 아예 육상에서만 살며 그것들을 먹이로 삼는 파충류 같은 더욱 진화한 포식자들도 나타났죠. 지각 활동도 활발해져 약 6억 년 전에 분열했던 대륙들이 약 2억 5천만 년 전 즈음에 다시 하나로 합쳐졌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바닷물이 증발하고 빙하가 만들어지면서 해수면이 내려가자 생물체들의 생존 환경도 적잖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각 활동 탓인지 또는 거대한 운석의 충돌 탓인지 현재의 시베리아 지역에 초거대 현무암질 용암지대를 남긴 초대형 화산 폭발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또 한 번의 빙하기가 찾아와 생명체의 약 96%가 멸종해버린 지구 역사상 최악의 대량 멸절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따뜻하고 습해진 지구의 기후는 혹독한 재앙에서 살아남은 4% 생명체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양서류로 4m 몸길이를 자랑하는 마스토돈사우루스처럼 생명체들은 대규모의 멸절 때문에 엄청나게 넉넉해진 공간을 만끽하면서 매우 거대하게 진화했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인 것은 지구 생태계의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한 공룡, 웅룡, 어룡, 장경룡, 악어 같은 대형 파충류들이었습니다. 반면 파충류와 포유류의 중간 단계로서 포유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수국류는 거대한 포식자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더 작고 어두운 밤에 익숙하도록 진화했죠. 대형 파충류들은 약 2억 년 전에 또 한 차례 발생한 대량 멸절마저 이겨내고 계속해서 번성했으며 식물계에서는 꽃이라는 획기적인 번식 수단을 사용하는 속시식물이 새롭게 등장했고 그와 더불어 꽃가루바지 곤충들도 다양화했습니다. 초대륙 판게아
코리아는 점차 북쪽의 로라시아와 남쪽의 곤드와나로 갈라졌는데 이 과정에서 대기 중에 배출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높인 탓에 지구는 더욱 따뜻해졌고 그럴수록 대형 파충류들은 더욱더 크게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거대한 지배자들도 약 6,550만 년 전의 갑작스러운 대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죠. 지름 약 10km에 무게 약 1조 톤에 달하는 대형 운석이 별안간 1억 2천만 메가톤의 에너지로 오늘날의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고 그 여파로 지층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먼지와 화산재가 마치 어둡고 두꺼운 담요처럼 지구를 둘러싼 채 지구 표면의 사실상 유일한 에너지원인 태양광선의 유입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곤두박질 치면서 겨울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지자 먹이사슬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당연히 많은 열량이 필요한 거대한 동물들부터 하나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모든 대재앙처럼 이 극악한 재앙의 수혜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우선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 무성 생식이 가능한 식물은 동물만큼 큰 타격을 입지 않았죠. 그리고 몸을 숨기기 쉽고 비교적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적응력이 빠르고 잦은 번식이 가능했던 곤충, 상어, 악어, 조류 그리고 무엇보다 포유류야말로 성공적인 생존자들이자 장차 미래 지구의 지배자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즈음 다시금 새로워진 지구 생태계에 영장류라는 새로운 포유류 집단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잠시 다소간의 이견이 없지는 않으나 어쨌든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죠. 사람들은 대체로 지구기후와 관련해 추운 빙하기와 따뜻한 간빙기가 번갈아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언론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부 지리학이나 지질학 관련자들조차 같은 방식으로 용어를 사용하곤 하죠. 그러나 정확하게 빙하기는 지구에 빙하가 존재하는 수천만 년에 걸친 긴 기간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지구의 기후는 불덩이였던 탄생기는 물론 꽤 여러 시기에도 극지방에조차 빙하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따뜻했죠. 반대로 지구 전체의 기온이 내려가면 고緯도와 고지대에 빙하가 만들어지는데 빙하기는 이처럼 지구상에 빙하가 존재하는 모든 시기를 일컫습니다. 물론 빙하기는 지구 전체의 기온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매우 추워 빙하가 낮은 위도와 낮은 고도로 전진하는 빙기와 빙기들 사이에 일시적으로 비교적 따뜻해 빙하가 잠시 빠져나가는 간빙기로 나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는 약 258만 년 전부터 시작한 빙하기 중에 약 11,700년 전부터 이어진 간빙기에 살고 있죠. 거대 파충류들의 멸종 이후 약 6천만 년 전에서 5천만 년 전 사이의 지구는 극지방에조차 얼음이 없을 정도로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습한 열대 행성이었습니다. 생명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속시식물은 바람을 이용해 종자를 퍼뜨리는 형태 등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냈고 거대한 초기 상어들을 비롯해 다양하게 진화한 어류들이 어룡과 장경룡을 대신해 바다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으며 대충돌에서 살아남은 공룡인 조류는 현생조류의 형태로 진화했죠. 무엇보다도 포유류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채롭게 거듭되는 진화와 분화 과정에서 심지어 일부 포유류는 조상들의 머나먼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 고래를 비롯한 해양 포유류로 진화했죠. 한편 지층 운동도 계속되어 대충돌 이전부터 분리를 시작한 남반구 곤드와나 대륙에 이어 북반구 로라시아 대륙도 나뉘기 시작했죠. 약 5천만 년 전 이후로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 아대륙과 남극 대륙이 분리되었는데 이 여파로 남극 대륙 주변 바다를 흐르는 물이 예전보다 훨씬 차가워지면서 고緯도와 고지대에 광범위한 빙하지대가 나타났고 지구는 다시 서서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300만 년 전 즈음의 기후변화는 이전 시기에 엄청났던 사건들에 비하면 비교적 조용했고 약 1400만 년 전까지도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 없이 한랭기와 온난기가 반복해서 오고 가는 빙하기가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공룡시대보다 다채로워진 기후환경 덕에 생물 다양성은 더욱 풍부해졌죠. 지구 온도가 한 차례 더 크게 떨어지고 그만큼 더욱 건조해지자 남극 대륙 전체가 빙하에 뒤덮이고 북극해에도 만년빙이 형성되어 빠르게 두터워졌으며 기온은 더욱더 곤두박질 쳤지만 여전히 이전의 대멸종 같은 사태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분명 매우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빙하가 전진할수록 기후가 전반적으로 춥고 건조해지자 이전까지 울창했던 열대우림이 점차 사라지고 그 주변 지역들이 사바나지대로 바뀌어갔습니다. 특히 약 533만 년 전부터 258만 년 전 사이에 지구 온도가 한 차례 더 크게 떨어져 공룡시대 이후 가장 추운 시기가 찾아왔고 그에 따라 생태 환경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일부 영장류들은 생존과 적응을 위해 나무에서 내려와 땅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없고 때로는 두 발로 걷기도 하며 그로 인해 다른 동물들보다 앞발을 훨씬 자유롭게 사용하는 유인원이 나타났습니다. 약 1000만 년 전 유라시아를 활보하던 대형 유인원 무리가 더욱 춥고 건조하며 척박해진 환경을 피해 인도와 적도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인도 방면으로 향한 무리는 이전 서식지와 비슷한 열대우림에 적응해 오늘날의 오랑우탄으로 진화했지만 아프리카 사바나는 결코 환상적인 낙원이 아니라 유라시아보다 조금 더 따뜻할 뿐인 숲이 드물고 넓은 초원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한 무리는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죠. 약 200만 년 이후 떨어져 나온 한 무리는 오늘날의 고릴라로 진화했고 다시 약 200만 년이 흐른 뒤에는 침팬지의 조상과 인간의 조상이 될 무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등장까지는 매우 다양하고 다채로운 진화를 수반하는 여전히 매우 멀고 먼 여정을 거쳐야만 했죠. 약 500만 년 전 출현한 남쪽 유인원 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두 발로 걷고 얼굴 골격이 평평하며 기존의 다른 영장류들보다 두뇌 용량이 다소 컸습니다. 이 종은 지구의 온도가 마지막으로 크게 떨어진 시기를 포함하는 약 400만 년에 걸쳐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다양하게 진화를 거듭했죠. 그들은 뇌용량에서는 침팬지와 비슷했지만 손이나 표정 같은 신체 언어와 목소리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나중에는 자연 그대로의 돌이 아니라 의식적
본격적으로 그것을 쪼개고 사용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해 제작한 간단한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손인 손재주에 있는 사람, 즉 호모 하빌리스는 오늘날의 탄자니아 올두바이에 그들이 사용한 더욱 발전된 도구를 남겼는데, 그와 같은 도구의 발전은 그들이 채식위주였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육식을 더 즐겼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아마도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그 사이 빙하가 위도 40도 부근까지 밀려오고 그만큼 빙하 주변의 영구 동토도 넓어질 정도로 기후가 더 춥고 혹독해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몸에 털이 없는 최초의 인류로 추측되는 호모 하빌리스는 한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그 이후 인류 사이의 중간 단계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시기적으로만 그러할 뿐 유전적으로는 직접적인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종으로 취급되는 등 다소 포괄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개념이죠. 약 200만 년 전에서 170만 년 전 사이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새로운 종이 진화했는데, 그들은 뇌용량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2배이자 현생 인류의 절반 정도까지 커졌고, 최초의 주먹도끼처럼 더욱 정교한 도구와 무엇보다도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불을 사용하는 법을 터득했으며, 단순한 운막 형태의 가옷과 털가죽 의복을 만들 줄 알았고, 기존 호미닌보다 평균적인 신체 조건까지 훨씬 뛰어난 집단 사냥꾼들로서 약 150만 년 이상 득세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두 발로 선 사람, 즉 호모 에렉투스죠. 호모 에렉투스의 뇌용량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커졌는데, 이로 인해 더욱 복잡한 의사소통과 정교한 도구 사용이 가능해져 점차 무리의 형태도 동물적 군집에서 인간적 사회로 변해갔습니다. 초기의 호모 에렉투스 집단은 대부분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후손 중 용감하고 진취적이었던 일부는 자신들의 요람을 떠나 유라시아 전역으로 진출했죠. 아프리카에 남은 호모 에렉투스와 유라시아에 진출한 호모 에렉투스는 진화 과정에서도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아프리카 집단은 약 40만 년 전부터 초기에 슬기로운 사람, 즉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한 데 반해,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한 집단은 더욱 춥고 혹독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약 60만 년 전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진화했고, 이들은 약 40만 년 전부터 18만 년 전까지 다시 네안데르탈인, 즉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진화했죠. 현생 인류보다 작고 다부지며 심지어 뇌용량은 더 큰 능숙한 사냥꾼들이자 석기 제작에서 몸돌을 사용하고 여러 지역에서 얻은 다양한 재료를 조합한 기술자들이며, 인류 최초로 매장 문화를 도입한 사색가들로서 약 4만 년 전까지 유럽과 서남아시아 지역을 지배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가히 최초의 유럽인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해 약 10만 년 전 급속한 인구 팽창을 겪으며 말 그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간 둥근이마를 가진 슬기로운 사람, 즉 호모 사피엔스였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호모 사피엔스는 잠시 서남아시아 지역에 머물렀지만 약 5만 년 전 다시 한번 폭발적인 이주를 시작했고, 끝내 단일하고 유일한 인류이자 지구 생태계의 최고 포식자로 군림하게 되었죠. 그중 일부 무리는 늦어도 약 3만 2천 년 전에 동부 초원 지역을 거쳐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이미 그곳에서 털을 잡고 있던 네안데르탈인들과 마주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작 5천 년 동안 더욱 똑똑하고 번식이 더욱 왕성하며 공동체 의식이 더욱 강하고 수청무기 사용에 더욱 능숙하며 늑대를 가축으로 길들인 데다가 어쩌면 새로운 질병까지 달고 왔을지도 모를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를 흡수 또는 절멸시켰죠. 태양계와 지구의 탄생으로부터 약 46억 년의 시간에서 인류의 시간은 기껏해야 200만 년, 그 중에서도 현생 인류의 시간은 겨우 20만 년, 고작 0.005%도 되지 않죠. 지구의 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인간은 대략 23시 59분 57초쯤에 출현한 셈인데, 여기서 다시금 인류의 역사 시대는 그 시작을 대략 넉넉히 1만 2천 년 전으로 잡더라도 찰나에 불과합니다. 138억 년에 이르는 우주의 역사에 비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기나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짧디짧은 인간의 역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물질과 생명의 행렬 끝에 나타난 인간은 결코 지구는 물론 우주 전체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토록 하찮고 가벼워 보이는 그 찰나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겠죠. 그 찰나의 찰나, 순간의 순간 속에서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믿고 배신하고 죽고 죽이고 싸우고 이기고 지고 만들고 부수고 바뀌고 나아가고 물러나고, 그리고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살아가겠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처럼 생명의 기나긴 적응과 투쟁 끝에 태어나 우주 속의 티끌 같은 시간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단일한 종이므로 개체들 사이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내적으로 그 어떠한 종의 차이, 아니 애초에 종의 구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거짓된 차이와 구별을 근거로 만들어진 그 어떠한 차별과 우월의 논리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 기준이 피부색이든 성별이든 계급이든 그 무엇이라도 말이죠. 그러니 부디 아무 근거도 없고 정당화도 불가능한 모든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거두고 그로부터 비롯된 모든 폭력과 죽음의 시도와 도구를 중단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